깜짝 놀랄 일입니다. 북극에서 시작된 한 엄마의 눈물이 서울에서 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영하 40도, 의료도 제대로 없는 외딴 마을에서 희귀병을 앓는 아이와 살아가던 이누이트 여성. 절망의 끝에서 찾아낸 단 하나의 희망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서울까지 오게 되었고 어떤 일을 겪었으며 과연 아이는 기적처럼 회복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전 세계 수천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받은 한 통의 이메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일라씨, 그 아이는 더 이상 우리가 손쓸 수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맴돌았어요.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들리지 않는 척해도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유콘 준주의 작은 이누이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말씀드리기 어려웠겠지만 저희 마을은 북극과 불과 몇백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정말 외딴 곳이에요. 도로도 병원도 편의점도 없습니다. 눈 덮인 들판과 허리까지 빠지는 눈, 가끔 나타나는 북극곰, 그리고 밤마다 하늘을 채우는 오로라. 그게 저희의 일상이었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타케는 저의 전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하고 조용한 아이였죠. 영하 40도에서도 눈을 뚫고 썰매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밤이 되면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으며 잠들던 아이. 어느 날 타케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쓰러졌을 때 저는 단순히 감기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헬기를 타고 처음 간 도시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희귀 심장질환입니다. 유전적인 원인이 의심되고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금 당장은 생명이 위독하진 않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위치라서요. 솔직히 완치는 힘듭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치료를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토론토로 밴쿠버로 그리고 뉴욕까지. 영어도 유창하지 못한 제가 진료 예약을 하고 숙소를 찾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일은 말 그대로 생존 그 자체였어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도 캐나다엔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나요? 하지만 희귀 질환의 치료 앞에서는 그런 시스템도 한계가 분명했어요. 저희가 겪은 병원들의 분위기는 매우 차가웠습니다. 의료진들은 타케를 한 명의 환자, 한 개의 데이터로만 봤어요. 병명은 똑같지만 제 아이는 단 하나뿐인 존재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타케는 단지 증상 A에 해당하는 아이 혹은 실험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일 뿐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아이와 마주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찢어졌어요. 엄마, 나 언제 다시 눈썰매 탈 수 있어? 엄마, 우리 마을에 언제 돌아가?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 될까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뉴욕의 한 병원에서 마지막 진단을 받은 날,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래스카의 에스키모 공동체에서 함께 자랐던 리타 언니는 저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여성입니다. 그 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믿기 힘든 말을 꺼냈어요. 아일라,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 알아? 내가 3년 전에 아이의 고관절 문제로 한국에 간 적이 있어. 그곳에서 우리 아이가 걷게 됐어. 지금도 뛰어다니고. 난 아직도 믿기지 않아.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한국? 서울? 그건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정확히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먼 나라였어요. 하지만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꿈틀거렸습니다. 어차피 갈 곳이 없다면 이 세상 끝 어디라도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통장을 털고 정부 보조금을 앞당겨 받았어요. 단 한 번의 기회. 이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말입니다. 타케를 품에 안고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타케야, 엄마랑 같이 기적을 찾아가자.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귀에 가장 먼저 들려온 건
낯선 언어보다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릴 때 저희는 진짜 다른 세상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안내 로봇,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버스, 줄을 질서 있게 서는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정돈돼 있어서 여기에 내가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 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숙소는 강서구에 위치한 조용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고 문을 열면 나무 향이 풍겨오는 그곳은 저와 타케에게 서울의 첫 인상이었죠. 도착 다음 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예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진료 예약 시스템은 한글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예약하려는 병원은 특수 AI 기반 심장 클리닉으로 워낙 환자 수가 많아 대기 기간이 길었습니다. 겨우겨우 번역 앱과 이메일로 문의를 했지만 원하는 날짜에 바로 진료를 받기란 불가능했어요. 그때였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병원 예약 어려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서울이 무섭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주머니는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해 주시고 의료통역 서비스까지 연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며칠 후 저희는 서울의 대형 의료센터 중 하나인 국제바이오메디컬 센터로 첫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선 순간 마치 호텔 로비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는 대기실, 공기 정화 식물이 가득한 복도, 미소 지으며 다가오는 간호사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의사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먼저 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일라 씨,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타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컴퓨터보다 제 눈을 더 오래 바라보셨고 AI로 분석된 수치보다 제 말에 더 집중해 주셨습니다. 타케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는지, 증상이 언제부터였는지, 발작이 일어날 때 타케의 표정은 어떤지, 그 모든 걸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진료가 끝난 후 선생님은 차분하게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일라 씨, 최근 저희 병원에서는 AI 기반 분석과 복합줄기세포를 융합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매우 드물고 도전적인 상황이지만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듣기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것 같았고 게다가 인공지능과 결합된 방식이라니요. 이건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았어요.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조심스레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저희 병원은 복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 환자에게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요. 물론 치료 과정은 길고 복잡하겠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그날 밤 저는 타케가 서울의 병원 침대에 누워 평온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믿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 의료통 역사, 간호사,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까지. 타케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존중을 여기 서울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엔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적은 마지막 고비를 견뎌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첫 진료 이후 타케의 치료는 조금씩 준비되어 갔습니다. 검사, 체혈, AI 기반 진단 시뮬레이션, 면역 세포 분석 등 한국 의료진은 단 한순간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매 단계마다 저에게 설명해주고 타케의 컨디션을 확인하며 의료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었죠. 하지만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타케의 줄기세포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병원에 가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가 조금 지쳐 보이긴 했지만 워낙 조용히 아픈 걸 참는 성격이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타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입술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어요. 제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타케야. 의료진들이 순식간에 들것을 가져오고 응급팀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움직이지도 못한 채 아이가 실려가는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은 텅 비었고 모든 게 흐려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응급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를 붙잡아준 건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고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일라 씨,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까지 와서 모든 걸 걸고 도전했는데 또 이렇게 아이를 잃게 된다면 제 삶은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치료 비용, 성공 확률, 후유증, 그리고 미래. 하지만 그런 생각을 멈추게 만든 건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간호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아일라 씨, 저도 엄마예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무서울지 알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믿어보세요. 저희는 정말 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치료의 전문성과 기술 이전에 저는 그 공감이 너무 고마웠어요. 서울이라는 이 도시,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사람들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타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작고 마른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곧바로 복합줄기세포 치료를 시작하자고 결정했고 AI는 타케의 유전자 데이터와 면역 반응을 분석하여 맞춤형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 치료가 단지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의사들은 매 회의마다 제게 설명을 해주고 저의 동의를 구했고 타케가 겁먹지 않도록 그림책을 보여주며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신뢰의 과정이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며칠 뒤 타케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점차 안정되고 심장 기능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졌어요. 의료진은 AI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며 치료를 조정했고 세포 회복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통해 제게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는 기분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나 서울 좋아.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타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용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 이 낯선 도시가 이제는 저희에게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치료는 단지 의학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타케의 치료는 몇 주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줄기세포가 몸 안에서 안착하고 면역 체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도 섬세했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보내며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밤에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을 보며 이 도시가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안겨줬는지 되새기곤 했죠. 그리고 마침내 치료가 끝난 날, 의사 선생님은 저와 타케를 진료실로 불러 차트를 펼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일라 씨,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타케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 속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어요. 완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은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우면 말이 사라진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타케는 제 옆에서 조용히 웃었고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도 그 미소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의 서울 생활은 말 그대로 삶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치료 후 관찰 기간 동안 저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서울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서는 따뜻한 어묵을 먹고 타케는 작은 분식집에서 처음으로 김밥이라는 음식을 먹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은 다 나랑 친구 같아. 아이의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의 의료진은 단순한 전문가가 아닌 동행자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현실일까? 북극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저는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기적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저희 가족은 지금도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치료 후 지속적인 검진을 받으며 타케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고 저는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졌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만약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모든 길이 막혀 있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어딘가엔 단지 기술이나 제도만이 아닌 마음을 다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걸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기적의 도시 서울. 감동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보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